할아버지, 국밥 나왔습니다. 기모르는 뚝배기를 받쳐든 8살 아이. 그 얼굴을 본 순간 노인의 손에 든 숟가락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에 제 아들이 시간을 뚫고 걸어 나온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게 꼭 8년 전.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성은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 하지만 이 늙은 심장은 어째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들길 바랄게요. 너 몇 살이니? 주천명을 거느린 유통기업 회장 윤재호. 그는 식어가는 국밥을 앞에 두고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자꾸만 내려가는 시선 끝 아이의 무릎엔 집에서 붙여준 듯 모서리가 들뜬 색바랜 반창고.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 미닫이가 드르륵 열리고 30 중반쯤 됐을까 머리를 질끈 묶은 야윈 여자가 행주에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려던 여자가 재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못 박힌 듯 멈춰 섰고 행주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자가 다가와 아이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하준아, 들어가자. 어서. 엄마, 손님. 들어가자니까. 여자는 아이를 끌다시피 주방 안으로 데려갔고 재호가 엉거주춤 일어났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의 등이 가게 뒷문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뒷문이 쾅 닫혔어요. 재호는 식은 국밥을 둔 채 뒷문을 밀고 나갔지만 양쪽으로 갈라진 좁은 골목 어느 쪽에도 모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텅 빈 골목엔 그가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뿐. 재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75평생 사람을 보고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없었으니까요. 손님 얼굴 한번 본 게 전부인데 저 여자는 도대체 왜 자식까지 끌고 저렇게 도망쳤을까요? 도무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고 바로 그 점이 뒷덜미를 서늘하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이상철이, 이 가게 주인이 누군지 알아봐. 오늘 중으로.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을 때 골목 너머로 거대한 간판 하나가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붉은 글씨. 고향의 맛을 전합니다. 자기 회사의 마트였어요. 오늘 아침 그가 이 낯선 소도시까지 2시간을 달려 내려온 것도 바로 저 간판 하나 때문이었어요. 새 점포가 문을 열면 보고서로 받지 않고 제 눈으로 첫 며칠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매끈한 간판이 길 건너 불 꺼진 국밥집을 내려다보듯 우뚝 서 있었고 재호는 한동안 거기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불빛과 어둠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날의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길 건너 고향만 마트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4시 시골 국밥의 주방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서아는 큰 솥에 물을 받아 불 위에 올리고 핏물을 뺀 사골을 한 덩이씩 집어넣었어요. 손끝이 곱아 잘 펴지지 않는 추운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8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해온 동작이었거든요. 푸른 불꽃이 손 밑바닥을 핥기 시작하자 어두운 주방의 사골 끓는 냄새가 천천히 차올랐어요. 서아는 잠시 솥 앞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 짧고 고요한 시간이었죠. 그때 안쪽 방문이 빼꼼 열렸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 하준이가 어깨에 잠을 얹은 채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어요.
흰 청 같은 반창고가 감긴 한쪽 무릎. 아이는 익숙하게 어른 앞치마를 끌어다 2번 접어 묶고는 깍두기 통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엄마, 나 깍두기 썰어도 돼? 칼 조심하고. 손가락 끝 말고 마디로 누르랬지. 서아가 뒤로 다가가 물을 쥔 아이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겠고 무 한 조각이 도마 위에서 또각 잘리자 아이가 뿌듯한 얼굴로 올려다봤어요. 이 좁은 새벽 주방에서 모자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가진 게 없는데도 따뜻했죠. 그런데 물을 몇 조각 더 썰던 하준이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아프면 병원 가잖아. 나는 왜 못 가? 서아의 손이 도마 위에서 굽고 물을 누르던 칼끝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 또래랑 학교 책상에 나란히 앉는 것, 세상 모든 엄마에게는 숨쉬듯 당연한 그 일들을 서아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한 서아의 귀에 노란 가방을 맨 또래 아이들이 가게 앞을 지나 학교로 몰려가던 며칠 전 그 아침의 제잘거림이 되살아났어요. 그날 하준이는 행주를 든 채 유리문 앞으로 가서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붙이고 입김이 동그랗게 서리는 줄도 모른 채 멀어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한 아이가 뒤를 돌아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자 하준이도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다가 그게 자기한테 흔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슬그머니 다시 내렸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서서 다시 깍두기 통 앞에 쪼그려 앉았죠. 주방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서아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솥 안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해준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됐던 거였죠. 병원 접수대에 이름 석자를 적는 순간, 학교에 서류를 내미는 순간, 이 아이도 자기도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게 들통날 테니까요. 열이 펄펄 끓는 밤에도 병원 대신 약으로 버티고 첫걸음마도 빠진 앞니도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8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 가장자리에서 모자는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정을 8살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고는 다시 솥 쪽으로 몸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이가 더는 묻지 않은 게 차라리 더 아팠어요. 낮에 가게 문을 열었지만 점심 내내 들어온 손님은 단 2뿐. 길 건너 마트가 문을 연 뒤로 매상은 반토막이 났어요. 사람들은 이제 화나고 넓은 마트 푸드코트에서 서안의 반값 좀 더 되는 5,000원짜리 국밥을 먹었죠. 한쪽은 점심마다 손님으로 북적였고 길 하나 건너 시골 국밥엔 천장에서 선풍기 소리만 헛돌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문을 밀고 들어온 동네 이장은 평소 같으면 국밥 한 그릇 비우며 너스레부터 떨 양반인데 그날따라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서아야,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서아가 행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저 마트 쪽에서 주변 가게들 정리한다고 구청에 무허가 영업신고를 넣었다더라. 너희 가게도 거기 끼었고. 그리고 이장이 잠시 머뭇거리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등록 거주자 조사도 같이 나온다는 말이 돌아. 여기 사는 사람들 신원 확인하는 거.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미리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별일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말에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남에게는 그저 행정 절차일 뿐인 그 단어가 서아에게는 8년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로 들렸어요. 손끝이 싸늘해지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고작 거주자 조사 하나에 이 여자가 왜 이렇게까지 휘청이는지 그건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마주 앉은 이장조차도요. 괜찮아요, 이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서아는 있는 힘을 다해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속이 시퍼렇게 내려앉는데도 입가에는 끝까지 웃음을 매단 채로요. 이장은 그 억지 웃음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는지 안쓰러운 얼굴로 서아를 한참 보았습니다. 내가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고건은 어떻게든 한번 막아볼게. 근데 서아야. 이장이 잠깐 말을 골랐어요. 솔직히 나 같은 늙은이가 저런 큰 회사를 상대로 막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도와주겠다는 말인데도 그것이 서아의 가슴을 더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기댈대라곤 이 사람 하나뿐인데 그 하나마저 한계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옆에 서 있던 하준이의 머리를 쓱 쓰다듬었습니다. 준아, 이 동네에서 내 국밥이 제일 맛있다. 알지? 저 마트 거랑은 비교도 안 돼. 하준이가 배시시 웃자 처졌던 어깨가 조금 펴지고 얼어붙어 있던 서아의 가슴에도 아주 잠깐 따뜻한 것이 스쳤어요. 허물어지기 직전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소한 한마디가 때로 하루를 더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곤 합니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다 끄고 서아는 잠든 하준이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낮 동안 들떠버린 무릎의 반창고를 살같이 따라 당겨지지 않게 한쪽 끝부터 살살 떼어냈어요. 약통에서 새 것을 꺼내 상처를 덮고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붙였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그 흰 반창고만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어요. 서아는 아이의 이마를 한참 들여다보다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방법 찾을게. 그건 8년째 똑같은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약속이었죠. 아이는 대답 없이 새근새근 숨소리만 어둠 속에 번질 뿐. 하지만 그때의 서아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토록 입에 달고 살던 그 방법이라는 것이 며칠 뒤 제 발로 찾아가야 할 어떤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으리라고는요. 서아가 어둠 속에서 아이의 반창고를 매만지던 바로 그 밤 2시간 거리의 서울 한복판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재호의 서재였어요. 천장까지 닿는 원목 책장, 통유리 너머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 보일러도 안 도는 그 깜깜한 단칸방과 같은 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곳은 모든 것이 환하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 휑한 방 한가운데 재호는 낡은 가죽 의자에 깊이 몸을 묻은 채 무릎 위에 두꺼운 사진첩 하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낮에 본 그 아이의 얼굴이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는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세발 자전거를 타고 활짝 웃는 어린 태민, 교복을 입은 태민, 군복을 입은 태민. 그러다 한 장에서 손이 딱 멎었어요. 태민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8년 전 재호가 해외 출장 탓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 결혼식이었죠. 턱시도 차림의 태민 옆에 수수한 흰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눈동자가 그 신부의 얼굴 위에서 멈췄어요. 낮에 본 그 여자였습니다. 국밥집 주방에서 나와 자기 얼굴을 보자마자 핏기가 가셔서는 아이의 손목을 낚아채 사라지던 바로 그 여자.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것이 훑고 지나갔어요. 8년 전에 사고로 죽었다고 들은 며느리가 죽기는커녕 시골 국밥집에서 멀쩡히 뚝배기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태민의 어린 얼굴을 고스란히 빼다 박은 아이를 데리고요. 여보, 안 자고 뭐해요? 가운 차림의 미정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재호가 무릎에 펼쳐둔 사진첩을 흘긋 내려다보더니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다가와 그 위에 손을 얹었어요. 갑자기 웬 옛날 사진을. 이런 거 들춰서 뭐하게요. 다 정리된 일인데. 그러고는 사진첩을 툭 덮어버렸습니다. 미련도 망설임도 없는 너무나 능란한 손길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 페이지가 펼쳐지는 것을 막아온 사람처럼 말이죠. 재호는 아내의 그 무심한 손을 잠깐 올려다보았지만 그날 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침실로 돌아간 뒤 재호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 태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태민아,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하나만 묻자. 내 첫 결혼, 그 사람 말이다. 이름이 박서하였지?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숨소리만 흐르는 침묵이 있었어요. 아버지, 갑자기 그 사람 얘기는 왜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런다. 정리된 일이에요. 태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빨라졌습니다. 오래전에 다 정리됐잖아요. 이제 와서 들추실 거 없어요. 그만 주무세요, 아버지. 전화가 끊겼는데도 재호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어요. 정리. 방금 미정이 사진첩을 덮으며 내뱉은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둘이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단어였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슬픈 일이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지만 재호는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 머리로는 수백 번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본능은 자꾸만 다른 소리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럼 그 여자는 왜 나를 보자마자 도망쳤지? 재호는 어둠 속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낮에 그 국밥집에서 맡은 사골 냄새가 코끝에 되살아났어요. 김서린 좁은 가게, 손글씨 메뉴판, 셀프 깍두기통. 그건 재호가 평생에 걸쳐 벗어나려 발버둥 친 풍경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자신도 꼭 그런 시장통 국밥집 아들이었죠. 사실 그 냄새가 끌어올린 건 기억이라기보다 감각이었어요. 닫아둔 문틈으로 찬바람이 새어들 듯 잊고 산 한 시절이 손끝으로 먼저 밀려들었죠. 10살 무렵 김이 펄펄 나는 국밥 그릇 2개를 쟁반에 받쳐들고 시장 골목을 종종 걸음으로 나르던 그 손목의 감각. 그릇이 무거워 팔이 후들거렸고 넘친 국물이 손등을 대어 따가웠지만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등짝을 맞았으니까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빨갛게 튼 손으로 솥을 저으며 그랬어요. 학교는 다음에 가. 오늘만 더 도와줘.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았고요. 그 아이의 작은 손이 뚝배기를 받쳐 들고도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던 그 손이 40년 전 자기 손목과 지독하게 겹쳤어요. 학교에 가야 할 나이에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나르던 그 8살이 꼭 어린 시절의 자기 같았습니다. 가난의 냄새. 그 냄새가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이를 갈며 고향 맛을 세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한다는 간판을 큼지막하게 내걸고서 정작 제 고향은 등져버렸죠. 그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그는 아들의 결혼식에도 며느리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늘 회사가 먼저였으니까요. 사람이 죽었다는데 전화 한 통으로 알았다 하고 끊어버렸던 자신을 재호는 오늘에야 비로소 떠올렸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며느리의 얼굴조차 자기는 사진으로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그 국밥집에서 마주치고서야 8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얼굴을 똑바로 본 셈이었죠. 그 아이는 왜 하필 태민이의 그 얼굴이지? 이성과 본능, 재호는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재호는 결국 비서실장 이상철을 불렀습니다. 8년 전 내 며느리 박서아 사망신고 기록을 떼와. 사고 경위도 전부. 그리고 어제 그 국밥집 등기랑 사업자 등록 다 뽑아봐. 이상철의 표정이 잠깐 굳었지만 토를 달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이상철이 다시 회장실 문을 연 건 그날 저녁. 20년을 한결같이 차분하던 그 얼굴이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봉투에서 서류를 한 장씩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사망신고서였어요. 재호의 시선이 신고인 칸에 닿는 순간 손끝이 차게 식었습니다. 신고인 강미정. 자기 아내였어요. 며느리의 죽음을 관청에 알린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아내였습니다. 두 번째 장. 그날 그 시각의 사고 기록 조회 결과였습니다. 해당 일자, 해당 지역, 사고 기록 없음. 재호의 숨이 턱 멎었어요. 그 아래 시신인도 기록 없음. 그 밑에 또 한 줄 유골 인수 기록 없음. 재호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죽었다는 사람이 죽은 흔적이라곤 아내가 손수 써넣은 사망신고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재호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명치 아래 어딘가에서 오래 잊고 살았던 뜨거운 것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멀쩡히 숨쉬고 있는 사람을 제 손으로 죽은 사람. 만들어 놓고도 8년을 같은 밥상 앞에서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류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분노였는지 충격이었는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서류가 누락됐겠지. 행정착오일 수도 있어. 재호는 그렇게 한 번 더 회피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철이 내려놓은 마지막 한 장이 그 회피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시골 국밥에 들어간 무허가 영업 민원 접수증이었어요. 그 접수부서 칸에 익숙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고향맛 종합식품 마트관리본부. 자기 회사였습니다. 회장님. 이상철이 입을 열었어요. 저녁 식사는 좀 드시고 보시지요. 재호는 마치 들리지도 않는 사람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세 장의 서류를 번갈아 훑던 그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 가게 내일 다시 간다. 그날 밤도 재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죽지 않은 며느리, 자기 핏줄을 빼닮은 아이, 아내의 손으로 작성된 거짓 사망신고서. 거기까지는 분노가 향할 곳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한 장만은 재호도 아직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회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국밥집 하나를 야금야금 목 졸라 죽이고 있었다는 것. 그 가게에서 끓던 국밥이 40년 전 자기가 등지고 떠나온 바로 그 고향의 맛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가게 안에서 자기 손주가 반창고를 붙인 채 국밥을 나르고 있었다는 것. 그 세 가지가 사실은 한 줄로 이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재호는 그날 밤까지도 미처 꿰어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식사가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강미정은 음식엔 손도 대지 않은 채 태블릿 화면 위 숫자들을 손끝으로 넘기고 있었어요. 재단 후원 명세, 그룹 지분 현황, 상속 설계. 그녀에게 식사 자리란 늘 그런 거였습니다. 입이 아니라 머리를 굴리는 자리. 맞은편엔 아들 태민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해요. 태민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방에 며칠씩 내려가 계시고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어제는 비서실장한테 8년 전 서류를 떼오라고 하셨다는데 미정의 손끝이 화면을 넘기던 그 자리에서 딱 멈췄어요. 8년 전 서류? 네.
그 여자 사망신고 기록이랑 무슨 국밥집 등기 같은 것도요. 미정은 잠시 말이 없다가 태블릿을 탁 덮고 냅킨으로 손을 닦았어요. 8년 전 봉투 하나와 종이 한 장으로 깨끗이 지웠다고 믿었던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엔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밀린 잡무 하나를 떠올린 사람의 표정, 딱 그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나 보구나. 미정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죄책감이라곤 한 톨도 없는 그저 성가신 항목 하나를 다시 지워야겠다는 투였습니다. 8년이나 잘도 버텼네. 멀리 가서 죽은 듯이 살라고 했더니. 엄마, 그럼 어떡해요? 아버지가 다 아시면. 태민아. 미정이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래서 더 서늘했어요. 넌 가만히 있어. 8년 전에도 엄마가 다 정리했잖니. 이번에도 엄마가 정리할 테니까.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정리. 누군가에겐 피와 살이 도는 한평생이 이 여자에겐 그저 장부에서 지우면 그만인 한 줄짜리 오차였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사람 하나 좀 찾아줘. 박서아. 8년 전에 정리됐어야 할 여자인데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조용히 알아봐. 그리고 미정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찾으면 다시는 못 기어 나오게. 알지? 전화를 끄는 미정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찰랑 흔들렸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8년 전 어느 겨울 산후조리원에 두고 온 그 흰 봉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통화가 어떤 사람을 향해 그물을 던졌는지 2시간 거리 그 국밥집의 모자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솥에 불을 붙이고 깍두기를 썰고 손님 없는 가게를 지키는 그 평범한 하루 너머로 8년 전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그림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 무렵 같은 가게로 전혀 다른 마음을 품은 또 한 사람의 발길이 향하고 있었어요. 다름 아닌 미정의 남편 윤재호였습니다. 어젯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3장의 서류가 재호의 머릿속을 밤새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던 며느리, 아내의 손글씨, 그리고 제 회사의 이름. 확인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점심 재호의 검은 세단은 다시 그 시장 골목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미닫이문에는 오늘 쉽니다라고 적힌 손글씨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빗돌게 붙어 있었고 문은 잠긴 채 안쪽은 불이 꺼져 깜깜했습니다. 재호는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자기를 보고 가게를 닫아버린 건지 정말로 쉬는 날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헛걸음이었어요. 차로 돌아서는 그의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이성은 그만두라고 했죠. 그룹 회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지방 국밥집 앞을 며칠씩 서성이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사흘 뒤 재호는 또 그 골목에 와 있었어요. 머리가 식히기도 전에 발이 먼저 그리로 향했던 겁니다. 이번엔 미닫이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카운터 안쪽에 앉아 공책에 무언가를 끄적이던 하준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저번에 오셨던 할아버지다. 아이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본 손님을 사흘이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게 안에 서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시장에 재료 사러 갔어요. 금방 와요. 저 혼자서도 가게 잘 봐요. 하준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없는 사이 혼자 가게를 지키는 게 이 아이에겐 전혀 낯선 일이 아닌 듯 했죠. 할아버지, 국밥 드실 거죠? 깍두기는 셀프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야무진 말투에 재호의 입가가 살짝 풀렸습니다. 하지만 곧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 몇 살이니? 8이요. 이름은? 윤아준이요. 윤아준. 재호의 숨이 또 한 번 멎었습니다. 하준이라는 이름이야 흔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성이 윤이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자리로 안내하려고 앞장서는 하준이의 반바지 아래로 무릎에 반창고가 또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 또 다쳤어? 네. 어제 평상에서 넘어졌어요. 병원은 가봤고? 그 말에 밝던 아이의 표정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준이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평상시보다 잦아든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안 가요. 그 한마디가 재호의 가슴 한복판에 콕 박혔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저는 안 간다는, 아니 못 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재호의 머릿속에서 40년 전 학교는 다음에 가라고 말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까닭도 없이 겹쳐 울렸어요. 그 골목에 서서 그 말을 듣던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 여기 있어라. 그러고는 골목 어기 약국에서 소독약 한 병과 반창고 한 통을 사왔어요. 다시 가게로 돌아온 그는 카운터 의자에 하준이를 앉히고 그 앞에 한쪽 무릎을 굽혔습니다. 들뜬 낡은 반창고의 모서리를 엄지손톱으로 살살 들어 올려 아이의 살같이 당기지 않도록 떼어냈어요. 소독약을 적신 솜으로 까진 자리를 톡톡 두드리고 새 반창고를 꺼내 무릎 위에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조원을 주무르는 손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서명 한 번으로 회사 하나를 사고 파는 손이었어요. 그 손이 8살짜리에 까진 무릎 앞에서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는 아직 아닐 거야 하고 버티는데 몸이 먼저 알아본 거였어요. 손바닥에 닿는 이 작고 따뜻한 무릎이 바로 제 핏줄이라는 것을요. 할아버지, 손이 떨려요. 하준이가 신기한 듯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추워요? 그래. 좀 춥구나. 거짓말이었어요. 가게 안은 춥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건 손이 아니라 40년을 차갑게 굳혀온 이 노인의 속이었으니까요. 반창고를 다 붙이자 하준이가 카운터 서랍을 뒤적이더니 색종이로 접은 꽃 한 송이를 꺼내 재호에게 쑥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할아버지 주려고 접었어요. 저번에 그냥 가셔서 다음에 오면 드리려고 책상에 넣어뒀어요. 울퉁불퉁 서툴게 접힌 분홍색 종이꽃이었어요. 재호는 그 꽃을 2손가락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보다도 작은 그것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카운터 구석에 놓인 유리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탕이 담겼던 듯한 그 병 바닥에 100원짜리 동전 몇 개와 10원짜리들이 얇게 깔려 있었어요. 이건 뭐야? 아, 그거요. 하준이가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습니다. 제 비밀 저금통이에요. 엄마 생일에 엄마한테 국밥 사줄 거예요. 우리 가게 거 말고 진짜 좋은 식당 가서 사줄 거예요. 엄마는 맨날 저한테만 끓여주잖아요. 엄마도 한 번은 얻어먹어 봐야죠.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동전 몇 잎이 아이가 엄마에게 줄 수 있는 세상 전부였던 거예요. 카운터 위에는 공책 한 권과 몽당 연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고 펼쳐진 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받아쓰기가 적혀 있었어요. 학교에 못 가는 아이에게 엄마가 손수 내준 숙제였죠. 한참 만에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카운터에 내려놓았어요. 잔돈은 됐다. 그러고는
휴지에 싸서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반창고를 방금 아이의 무릎에서 떼어낸 그것을 슬그머니 코트 주머니 속 비닐봉지에 옮겨 담았습니다. 아이의 살갗에 오래 붙어 있던 그 반창고에는 진실을 밝혀줄 무언가가 묻어 있을 터였죠. 가게를 나서는 재호의 한 손에는 아이가 접어준 종이꽃이, 다른 손 주머니에는 밀봉한 반창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쪽은 따뜻했고 한쪽은 차가웠어요. 손주를 향해 이미 기울어버린 마음과 그래도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의심이 같은 노인의 양손에 나뉘어 들려 있었던 겁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그 낡은 반창고는 그날로 사설 유전자 검사소에 맡겨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회사 일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은 재호는 서울로 돌아가는 대신 시장에서 멀지 않은 낡은 모텔에 방을 잡았어요. 평생 호텔 스위트룸만 드나들던 사람이 벽지가 들뜬 좁은 모텔방, 창가에 앉아 멀리 내다보이는 시장 골목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며칠 뒤 아침, 이상철이 검사소에서 보내온 결과지를 들고 모텔 방문을 두드렸어요. 재호는 봉투를 받아든 채 한참을 뜯지 못했습니다. 이걸 뜯는 순간 더는 아닐 거야 하고 도망칠 수 없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봉투를 열자 종이 맨 아래 굵은 글씨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친자관계 확률 99.99%. 종이를 쥔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재호는 모텔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자였습니다. 진짜였어요. 그러자 잊고 있던 8년 전 그날이 한 통의 전화 소리와 함께 또렷이 되살아났어요. 그날 해외 출장 중이던 재호가 호텔 회의실에서 계약서에 막 서명을 하려던 참에 비서가 수화기를 건넸고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사고로 죽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재호는 펜을 멈추지도 않았어요. 알았다. 장례는 알아서들 치러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하던 서명을 마저 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죽었다는데 펜 끝 한 번 떨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전화가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걸 그날 호텔에서 자기가 펜 끝으로 흘려보낸 게 멀쩡히 살아있는 며느리와 갓 태어난 손주였다는 걸 재호는 8년이 지난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8년 내내 손주가 학교도 병원도 못 가고 반창고 한 장으로 버티는 동안 할아버지라는, 자기는 그 아이가 세상에 있다는 것조차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실이 99.99라는 숫자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재호는 이윽고 휴대폰을 들었고 이상철에게 거는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번 주 일정 전부 미뤄. 나 며칠 더 여기 있겠다. 20년을 모셔온 이상철도 선뜻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 무렵 길 건너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점퍼 차림의 사내 하나가 국밥집 쪽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찰칵. 행주지라는 서아와 카운터의 하준이가 한 화면에 담겼어요. 사진은 곧장 서울의 한 번으로 전송됐고 잠시 뒤 화면을 확인한 미정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가서 이 여자가 맞는지 확인해. 8년 전에 지웠던 이름이 이제 사진 한 장이 되어 그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날 오후 재호는 다시 국밥집 문을 밀었습니다. 이번엔 이 아이가 제 손주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길이라 문턱을 넘는 발걸음이 전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할아버지 또 왔어요. 하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왔습니다. 재호를 자리에 앉히고는 익숙하게 물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 국밥. 에이, 또 국밥.
할아버지는 맨날 국밥이네. 하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잠시 뒤 김이 오르는 뚝배기가 상에 놓이고 재호는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한술 떴어요. 그런데 목구멍이 꽉 막혀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손주가 끓는 솥 앞에서 8년을 보낸 그 국물이었는데 정작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뜨겁다는 것밖에는요. 하준이가 재호 옆 의자에 슬쩍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매일 와도 돼요. 매일? 네. 저 사실 좀 심심하거든요. 낮에는 같이 놀 친구도 없고 엄마는 계속 일하니까요. 할아버지 오면 얘기할 사람이 생겨서 좋아요.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진 그 말이 재호의 명치를 쿡 찔렀어요. 친구도 없이 갈 데도 없이 종일 이 좁은 가게 안에서 혼자 어른 흉내를 내며 시간을 죽이는 아이였던 거죠. 매일 와도 된다는 건 사실 그동안 너무 외로웠다는 뜻이었어요. 아빠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는 어디 계셔? 아빠요? 하준이가 오히려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되게 먼 데서 일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도 저 엄청 보고 싶어 하는데 일이 너무 멀고 바빠서 못 오는 거래요. 돈 많이 벌면 꼭 올 거래요. 아이의 눈은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제 아빠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때 주방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서아가 문간에 선 채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손에는 시장 봉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또 와 있다는 것, 그것도 제 아들 옆에 나란히 앉아 아빠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에 서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재호의 시선이 서아에게 가닿았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은 말없이 묻고 있었어요. 정말로 태민이가 멀리서 일하느라 못 오는 거냐고. 그게 정말 사실이냐고.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치지도 못했어요. 그저 들고 있던 시장 봉지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쥔 채 고개를 떨궜을 뿐. 그 숙인 고개가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철석같이 믿는 먼 데서 일하는 아빠가 사실은 어떤 거짓인지, 그 거짓을 서아가 8년 동안 왜 그렇게 지켜왔는지, 거기까지는 재호도 아직 닿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아의 떨군 고개 위로 가게 천장에 희끄무레한 불빛이 어른거렸어요. 그 흐릿한 흰빛이 8년 전 어느 겨울의 다른 천장과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장은 8년 전 어느 산후조리원의 희고 휑한 천장이었습니다. 8년 전 27의 서아는 산후조리원 침대에 앉아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핏덩이처럼 조그맣고 뜨거운 생명이 서아의 가슴팍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죠. 며칠 전 첫 울음을 터뜨린 그 아이의 이름은 아직 짓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남편 태민은 출산하던 날에도 끝내 오지 않았어요. 대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건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던 시어머니 강미정이었습니다. 값비싼 모피 코트를 걸친 미정은 마치 흠집난 물건이라도 살피듯 갓난아이를 안은 서아를 발끝부터 차갑게 훑어내렸어요.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집 핏줄인지 내가 어떻게 아니? 미정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곤 없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아이만 여기 놓고 조용히 나가. 매달 200씩 보내줄 테니까. 서아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제 아이예요. 안 놓습니다. 미정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비틀렸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미정이 등을 돌리며 내뱉었어요. 너랑 그 애 둘 다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의 서아는 알도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서아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러 아기를 안고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고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저기 본인 확인이 좀. 박서아 씨 맞으세요? 네. 제가 박서아인데요. 직원이 다시 화면을 확인하더니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스템상으로는 사망자로 되어 있는데요. 사망자. 서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품 안에 아기가 칭얼댔지만 그 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졌어요. 살아서 숨쉬고 두 발로 서 있는 자기가 종이 위에서는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미정이 등을 돌리며 내뱉은 그 말, 둘 다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가 무슨 뜻이었는지를 서아는 그 창구 앞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서류 위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도 항의도 신고도요. 종이 한 장에 지워진 사람이 무슨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서아는 아기를 안은 채 그 창구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뒤에서 다음 번호가 불렸지만 발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리원으로 돌아온 서아의 침대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다녀갔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 받고 어디 멀리 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서아는 그 봉투를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자기와 아이의 존재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값이라는 걸요. 하지만 품 안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분유값도 기저귀값도 없었어요. 돌아갈 집도 기댈 사람도 없었고요. 죽은 사람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마지못해 손을 뻗어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게 평생 자기를 따라다닐 치욕이 되리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러고는 아이를 단단히 품에 여민 채 조리원 문을 나섰습니다.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겨울거리로 이름조차 빼앗긴 모자가 걸어나갔어요. 그 위태로운 뒷모습 위로 눈발이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흘렀습니다. 식어버린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재호가 숟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고 어느새 국물 위에는 기름이 허옇게 엉겨 있었죠. 태민과 미정이 그토록 태연하게 정리된 일이라 부르던 그 일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만 재호는 앞에 앉은 손주의 맑은 얼굴과 고개 숙인 며느리의 야윈 어깨를 번갈아 바라보며 이 모자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게 바로 제 아내라는 것까지는 아직 차마 떠올리지 못한 채였습니다. DNA 결과를 받은 그날 이후로 재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이 매일같이 결제 서류를 들고 모텔로 내려왔지만 재호의 마음은 온통 그 시장 골목에 가 있었어요.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70년을 등지고 산 무언가를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되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도 재호는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하준이가 카운터에서 받아쓰기 공책을 펴놓고 끙끙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글자 뭐예요? 자꾸 틀려요. 재호가 다가가 공책을 들여다보니 의와 의를 헷갈려 적어 놓은 거였어요. 그는 카운터 의자에 나란히 앉아 몽당 연필을 쥔 아이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일평생 계약서에 서명만 하던 그 손이 8살짜리의 받아쓰기를 거들고 있었어요. 이건 의. 동그라미 옆에 작대기 하나 더 그으면 돼. 자, 천천히. 획이 빗둘배둘 그어졌습니다. 하준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문득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글씨 잘 쓰네요.
학교 많이 다녔어요? 재호의 손이 잠깐 멎었습니다. 학교라곤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이 배달 그릇을 나르며 어깨너머로 글자를 깨친 자기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 아이 앞에서 꺼낼 수는 없었죠. 아니, 할아버지도 너만 할 땐 학교 못 갔어. 진짜요? 하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아버지도요? 나도 학교 못 가는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 둘이 똑같네. 별것 아닌 그 한마디에 하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자기처럼 학교에 못 간 사람이 세상에 또 있다는 게 이 아이에겐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듯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줬으니까요. 재호는 그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받아쓰기를 마친 하준이가 재호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보여줄 거 있어요. 아이가 데려간 가게 뒤편 골목 담벼락 아래 깨진 화분에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키우는 거예요. 씨앗 주워다 심었는데 진짜 꽃이 폈어요. 신기하죠? 쪼그려 앉아 꽃을 자랑하는 아이의 옆모습을 재호도 따라 쪼그려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아이가 거기 핀 꽃 한 송이를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색종이를 접어 꽃을 만들고 깨진 화분에 씨앗을 심어 꽃을 피우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자꾸만 꽃을 만들어내는 아이였던 거죠. 그 모습이 수조원을 굴리면서도 평생 한 번을 진짜로 웃어본 적 없는 이 노인의 가슴을 데웠어요. 주방 쪽에서 서아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저 위험한 노인이 왜 자꾸 찾아오는지, 무슨 속셈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는 동안 서아의 경계가 저도 모르게 한 겹씩 풀리고 있었어요. 그날도 서아는 솥에서 국밥을 한 그릇 펐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재호의 뚝배기에 고기를 평소보다 두어 점 더 얹고 있는 자기 손이 보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손이 먼저 그러고 있었던 거죠. 서아는 잠깐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 경계해야 할 사람한테 어느새 제일 좋은 고기를 골라 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저 노인이 하준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 8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핏줄을 보는 어른의 눈빛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날 재호가 돌아간 뒤 하준이가 들뜬 얼굴로 서아에게 매달렸어요. 엄마, 할아버지 내일도 와요? 할아버지 좋아. 서아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왜 저 집안에서 도망쳐 나왔는지 8살짜리에게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온기에 찬물을 끼얹은 건 며칠 뒤 가게 앞에 나타난 조끼 차림의 사내 둘이었습니다. 등에 고향맛 로고가 박힌 그들이 국밥집 문 바로 앞에 전단 매대를 척 펼쳐놓은 거예요. 고향맛 푸드코트 국밥, 오늘만 3,000원. 길 건너에서 7,000원 주고 드시지 말고 싸고 깨끗한 데서 드세요. 싸고 깨끗한 데서. 그 말이 열린 문틈으로 고스란히 가게 안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들어오려던 손님 둘이 전단을 받아들고 발길을 돌렸고 카운터에 하준이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엄마, 우리 가게 더러워? 행주를 쥔 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구석자리에서 국밥을 먹던 재호가 수저를 탁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나서서 전단을 흔드는 사내들 앞에 우뚝 섰어요. 어이, 젊은 사람들. 지역에서 급하게 뽑힌 판촉사원들이 본사 회장 얼굴을 알아볼 리 없었지요. 고향맛 판촉 지침 7조, 반경 50m 안경쟁 점포함 매대 설치 금지, 12조,
타점포 깎아내리는 문구 금지. 그거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나? 사내들이 어리둥절해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뭐야, 영감님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본사 감사팀의 사진 한 장이면 자네들 팀장부터 본부장까지 줄줄이 심할서야. 내가 그 지침 만든 사람들을 좀 알거든.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이사회에서 단련된 사람을 누르는데 이골이 난 목소리였어요. 사내들의 얼굴에서 장난기가 거쳤습니다. 허둥지둥 매대를 접어 길을 건너 도망치듯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재호는 아무렇지 않게 가게로 돌아와 다시 수저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 아저씨들 왜 도망가요? 국밥이 식겠다고 했다. 하준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방의 서한은 김이 오르는 손 너머로 그 노인의 굽은 등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정체 모를 그 단골 손님이 방금 이 가게의 하루를 지켜줬다는 것만은 분명했죠. 가게 안이 그렇게 데워지고 있을 무렵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의 전화 한 통이 걸려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정이 박서아를 찾아내라며 풀어두었던 그 사람으로부터였어요.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두어 시간 떨어진 어느 지방 시장통이더군요. 국밥집을 하고 사내 아이도 하나 딸려 있습니다. 보고를 들으면서도 미정은 놀라지도 분해하지도 않았어요. 8년을 묻어둔 한 줄짜리 오차가 다시 장부 위로 떠오른 것뿐이었죠. 수고했어. 주소 정리해서 보내. 전화를 끊는 그 목소리에는 사람 하나를 또 지우려는 자의 망설임이라곤 없었습니다. 그곳에 제 남편이 매일같이 드나들고 있다는 것은 미정도 아직 알지 못한 채로요. 한편 그날 저녁 모텔방에서는 이상철이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결제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두더니 휴대폰을 들어 마트관리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 시장통 국밥집, 거기 들어가 있는 무허가 영업신고 오늘 안으로 취하해. 우리 본부에서 넣은 거 맞지? 당장 빼. 재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반경 안에서는 우리 매장 할인 판촉 전부 멈춰. 그 집 손님 다시 돌아갈 때까지. 수화기 너머에서 본부장이 무어라 되묻는 듯 했어요. 길 건너 제 매장의 매상이 줄어드는데 경쟁 가게를 살리라니 이해가 안 됐죠. 이상철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영세한 가게 100개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갈아엎던 회장이 지금은 그중 하나를 제 손으로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묻지 마. 재호가 전화를 끊으며 짧게 말했고 이상철도 더 묻지 않았어요. 다만 그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무언가를 읽었을 뿐입니다. 그건 후회 같기도 뒤늦은 다짐 같기도 했어요. 며칠 뒤 시골 국밥의 미닫이 문이 다시 분주하게 여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오랜만이네. 그동안 통 안 보이더니. 끊겼던 단골 하나가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뒤이어 낯선 손님들도 여기 국밥이 그렇게 맛있다며? 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길 건너 마트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도 손님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서아는 행주질을 하다 말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리둥절했어요. 마트가 들어선 뒤로 반토막 났던 매상이 무슨 영문인지 며칠 새 다시 차오르고 있었죠. 그저 운이 좋아진 거라고만 여겼습니다. 그게 사실은 길 건너에서 제 가게를 말려 죽이던 그 거대한 손이 이제 조용히 떠받치기 시작한 결과라는 걸, 그 손의 주인이 매일 와서 하준이 받아쓰기를 봐주는 그 노인이라는 걸 정작 서아만 모르고 있었어요. 재호는 그 일을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색을 내려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평생 사람보다 숫자를 앞세우며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그 숫자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사람을, 제 며느리를, 제 핏줄을 말없이 지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서툴고 가장 늦은 속죄였어요. 가게 안에는 오늘도 사골 육수가 끓고 그 위로 하준이의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평화로운 하루였어요. 그러나 그 평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8년 전의 그림자가 이미 문턱 앞까지 와 있다는 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했던 며칠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찾아온 건 낯선 사내였어요. 어느 낮 점퍼 차림의 한 남자가 문을 밀고 들어와 국밥을 시키지도 않고 안을 둘러보더니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박서아 씨 맞죠? 카운터를 훔치던 서아의 손에서 행주가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름은 8년 동안 누구 앞에서도 입에 올린 적 없는 거였어요. 이 시골 가게에선 다들 그저 국밥집 아줌마라고만 불렀는데 처음 보는 사내가 그 죽은 이름을 정확히 알고 찾아온 겁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서아가 흔들리는 목소리를 누르며 잡아댔어요. 사내는 그런 서아를 잠시 빤히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그냥 아는 분이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요. 그러고는 가게를 나가며 지나가듯 흘렸어요. 서울에서 어떤 사모님이 문이 닫혔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서 옴짝도 하지 못했어요. 사모님, 8년 전 산후조리원에 흰 봉투를 놓고 가며 죽은 듯이 멀리 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던 그 여자가 기어이 자기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8년을 숨죽이며 쌓아 올린 그 위태로운 평화가 그 세 글자에 발밑부터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도망쳐야 했습니다. 또다시 아이를 업고 어디론가 사라져야 했어요. 바로 그날 밤 잠결에 옆에 누운 하준이의 몸이 펄펄 끓는 걸 느낀 서아가 화들짝 일어났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 같아 서아는 서둘러 비상약통에서 해열제를 꺼내 먹였어요. 8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며 열이 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낮에 다녀간 그 산의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지금은 아이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열은 내리기는커녕 더 올랐어요. 새벽 2시 하준이의 몸이 갑자기 뻣뻣하게 굳더니 팔다리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아, 준아. 아이의 눈이 반쯤 뒤집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비쳤어요. 경련이었습니다. 서아는 아이를 끌어안고 미친 듯이 이름을 불렀어요. 준아, 엄마야. 준아, 제발 정신 차려. 품 안에서 그 몸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는 감촉에 서아의 손끝까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윽고 떨림이 잦아들었지만 그 멈춤이 떨림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축 늘어진 아이는 얕고 가쁜 숨만 핥아기고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119를 불러 병원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전화기를 집어든 서아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병원, 이름, 신원 확인. 8년 동안 자기와 아이를 죽은 사람으로 숨어 살게 만든 바로 그것들이 지금 아이를 살릴 단 하나뿐인 길목을 가로막고 서 있었던 겁니다. 돈도 없었어요. 죽은 사람에겐 보험증도 통장도 없었으니까요. 살리려고 데려간 그 길에서 아이도 자기도 영영 끝장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낮에 그 사내가 다녀갔어요. 이름이 들통난 지금 병원에 신원을 올리는 순간 그 사모님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숨자니 아이가 죽어가고 나서자니 8년 전.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서하는 사방이 막힌 자리에 홀로 서 있었어요. 그렇게 얼어붙은 손으로 늘어진 아이를 고쳐 앉는데 베개 밑으로 공책한 귀퉁이가 삐져나온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받아쓰기를 하던 그 공책을 끌어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펼쳐진 면에는 받아쓰기가 아니라 삐뚤빼뚤한 일기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또 왔다. 내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줬다. 손이 따뜻했다. 우리 아빠도 이런 사람일까? 서아의 목이 콱 메어왔습니다. 아이는 단 한 번도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서아가 아빠는 먼 데서 일한다고 하면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그런데 그 가슴 속에서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빠를 그토록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낯선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빌려서라도요. 서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져 공책이 서툰 글씨를 적셨습니다. 공책을 탁 덮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 순간 무서운 생각 하나가 서아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이 아이를 지킨다고 믿어왔어요. 그 끔찍한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병원도 학교도 못 가게 이름도 없이 그림자처럼 숨겨 키운 그 8년이 어쩌면 지킨 게 아니라 제 손으로 이 아이를 세상에서 조금씩 지워온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바로 그 숨음이 지금 이 밤 아이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온 거라면 생각이 거기에 닿자 서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공포라고 부르며 끌어안고 있던 그것이 사실은 아이를 가둔 감옥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떠나보낼 순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숨어 사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무서운 건 이 아이를 잃는 거였으니까요. 8년 동안 자기를 올감해 온 그 공포가 늘어진 아이의 가쁜 숨소리 앞에서 처음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아는 담요로 하준이를 꽁꽁 싸서 등에 들쳐 업었어요. 그러고는 맨발에 신발을 꿰고 가게 문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시장 끝 그 낡은 모텔이었어요. 며칠째 동네에 머문다는 그 회장이 검은 세단을 세워둔 그 모텔. 돈도 힘도 있으면서 아이의 까진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줄 줄 아는 사람. 자기와 아이를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사람이 지금 서아가 기댈 수 있는 세상의 마지막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무게를 느끼며 서아는 캄캄한 밤길을 내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텔 방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회장님, 계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벌컥 열리고 잠을 설친 듯한 재호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8년을 고추세워 온 서아의 다리가 마치 팽팽히 당겨졌던 줄이 뚝 끊기듯 풀려버렸어요. 등에 업은 아이를 앞으로 끌어안으며 서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한 말이 떨리는 입술 사이로 터져나왔어요.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아버님 손자예요.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아버님. 그 한마디에 8년을 감춰온 비밀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도망쳐온 며느리가 자기를 쫓던 그 노인을 처음으로 아버님이라 불렀어요. 자존심도 그 비밀도 다 내던지고 오직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하나로요. 재호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었느냐고, 왜 그동안 숨었느냐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고 곧장 서아의 품에서 늘어진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차에 타라.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어요. 검은 세단이 모텔 주차장을 미끄러져 나가 어둠 속 도로를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아가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낮에 어떤 남자가 가게에 왔었어요. 절 찾아서요. 서울에서 어떤 사모님이 보냈다고 했어요. 재호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누구인지 되물을 필요도 없었죠. 병원으로 질주하는 차 안 재호는 뒷좌석에서 아이를 제 무릎에 누이고 그 뜨거운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창 밖으로 거대한 불빛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켜진 고향맛 대형마트의 야간 조명이었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합니다. 그 붉은 글씨가 차창에 잠깐 어렸다가 흘러가 버렸어요. 재호의 시선이 그 간판을 쫓았습니다. 자기 회사, 자기가 세운 간판, 그리고 그 마트가 길 건너 국밥집을, 제 손주가 자라온 그 가게를 말려 죽이고 있었다는 것. 무허가 신고를 넣은 것 역시 제 회사였다는 것. 여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그 붉은 불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한 줄로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이마를 짚은 재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품 안에서 끙끙 앓고 있는 이 손주가 자기 자신이 세운 세상에 짓밟혀 온 거였으니까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재호는 늘어진 손주를 품에 안은 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의사 불러. 빨리, 사람 죽어가잖아. 평생 누구에게도 소리 한 번 높인 적 없던 노인이 응급실 한복판에서 고함을 쳤어요. 간호사가 달려와 아이를 받아 카트에 눕혔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보호자 정보를 물었지만 서아의 입은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름을 대는 순간 죽은 사람인 게 드러난다는 8년 묵은 공포가 또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 순간 재호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보호자는 나야. 윤재호. 입원이든 검사든 다 내 이름으로 달아.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의사 붙여. 직원이 윤재호라는 이름과 그가 내민 카드를 번갈아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8년 동안 서아를 옥죄어온 그 모든 절차가 노인의 이름 석자에 순식간에 허물어졌어요. 카트에 실린 하준이가 처치실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미닫이 같은 문이 스르륵 닫혔습니다. 재호는 그 닫힌 문을 잠깐 바라보다 휴대폰을 꺼내 서울로 짧은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이 밤 와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처치실 문 앞 복도. 서아는 차마 앉지도 못한 채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재호가 나란히 섰어요. 형광등이 윙 소리를 내며 깜빡였고 멀리서 다른 환자의 신음과 카트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어요. 침묵을 먼저 깬 건 뜻밖에도 서아였습니다. 길 건너에 마트 들어오고 사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닫힌 문에 시선을 둔 채 혼잣말처럼 나직한 목소리였어요. 손님이 뚝 끊기고 이제 어디로 또 도망가야 하나 밤마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하게 손님이 돌아왔어요. 그 덕에 버텼어요. 하늘이 도왔나 봐요. 그 한마디에 재호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한참 만에 노인의 입에서 낮게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미안하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마트, 내 거다. 서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향맛, 그거 내 회사야. 내 가게 손님을 끊어놓은 것도, 무허가라고 신고를 넣은 것도 다 내 회사가 한 짓이다. 너를, 내 손주가 자란 그 가게를 8년 만에 겨우 찾은 그 자리를 천천히 목 졸라온 게 바로 나야. 서아는 숨쉬는 것도 잊은 채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던 손, 받아쓰기. 공책 위에 포개지던 그 따뜻한 손의 주인이
길 건너에서 제 가게를 말려 죽이던 그 거대한 간판의 주인이기도 했다니요. 은인인 줄로만 알았던 노인이 사실은 저를 벼랑 끝까지 몰아온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도 몰랐고 내 며느리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몰랐다. 알려고도 안 했지. 회사가 숫자가 그깟 것들이 늘 먼저였으니까. 그 8년 동안 너는 죽은 사람으로 살았고 저 아이는 학교도 병원도 못 가고 컸어. 그런데 그 8년 내내 하랍이라는 나는 손주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제호의 시선이 닫힌 처치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저 얇은 문 하나 너머에서 8살짜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죽어가는 저 아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세운 세상에 짓밟혀온 거다. 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평생 고향 맛을 팔았다. 고향의 맛을 전한다고 그 큼지막한 간판을 전국에 내걸고 돈을 긁어 모았어. 그런데 진짜 고향의 맛은 그 잘난 간판. 길 건너 다 쓰러져가는 국밥집에서 내 며느리가 8년 동안 혼자 끓이고 있었더라. 제호가 제 얼굴을 한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나는 고향의 맛을 판 게 아니야. 고향을 죽이고 있었던 거지. 그것도 하필 내 핏줄이 끓이는 고향을. 가난이 지긋지긋해 고향을 등진 게 40년 전인데 40년이 지나 이번엔 돈 몇 푼에 그 고향을 짓밟고 있었어. 돈 앞에서 제일 소중한 걸 내치는 거. 나는 4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변한 거다. 제호가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이 손으로 저 아이의 까진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손바닥에는 아직 그 따뜻한 무릎의 감촉이 남아 마치 지금도 그 무릎을 받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 손이 지금 처치실 문 하나를 어쩌지 못한 채 떨고 있었고 무릎이 꺾일 듯해 제호는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75평생 한 번도 흘린 적 없던 것이 늙은 눈가에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의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고 복도에 선 두 사람의 시선이 그 입에 쏠렸습니다. 서아의 두 손이 가슴 앞에서 바스러질 듯 맞잡혔어요. 보호자분, 열성 경련이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오셨어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고 수액 맞으면서 안정 취하면 곧 깨어납니다. 서아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고 제호가 팔을 뻗어붙들었어요. 서아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8년을 꾹꾹 눌러온 울음이 그제야 터졌어요. 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어깨만 들썩이는 흐느낌이었습니다. 아이가 살았다는 안도와 8년의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였어요. 그건 그동안 서아가 흘려온 눈물과는 달랐어요. 며칠 전 밤 아이의 일기를 보며 제 탓을 곱씹던 그 눈물과도요. 8년을 죽은 사람으로 버티는 동안 단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던 마음 놓고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제호는 그런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차마 앉지도 못하고 그저 지켜보았어요. 8년을 쫓고 도망쳐온 두 사람이 지금은 같은 문 하나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처치실 너머 침대에 누운 하준이의 손가락이 까딱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자기 때문에 이 밤에 어떤 일들이 무너지고 또 드러나려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엄마가 늘 말하던 먼 데서 일하는 아빠가 사실 어떤 사람인지도 그 사람이 지금 이 병원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것도요. 맑은 햇살이 들어오는 병실의 다음 날 아침 하준이가 부스스 눈을 떴어요. 낯선 흰 천장, 팔에 꽂힌 링거줄. 아이가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리는데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들어 있던 서아가 인기척에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아,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 여기 어디야?
서아가 왈칵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품에 안긴 몸이 따뜻하게 숨쉬는 걸 느낀 순간 서아는 며칠을 참아온 숨을 그제야 길게 토해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와보는 병원, 8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치료였어요.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흰 건물 안에서 아이는 죽지 않고 멀쩡히 깨어났습니다. 무너질 것 같던 가슴이 마치 펄펄 끓던 솥이 불을 끄자 잦아들듯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는 그 손끝에서 가라앉았어요. 준아, 배고프지? 죽 가져다 줄게. 서아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서려는데 하준이가 그 소매를 잡았어요. 엄마, 저기 문 앞에 있는 아저씨는 누구야? 서아가 돌아보니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초췌한 얼굴의 태민이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병실 문턱에 서 있었어요.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태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사람을 아이에게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 8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은 아버지를, 자식을 종이 위에서 죽게 내버려둔 그 비겁한 사람을. 하지만 아이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서아는 진실을 쏟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준이 너 보러 멀리서 오셨대. 하준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혹시 우리 아빠야? 태민이 그 자리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 곁으로 기어오다시피 다가와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은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어요. 8년을 외면하다 자식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흘리는 눈물이 너무 늦었다는 걸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준이는 그런 아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사리 손으로 아빠의 머리를 어색하게 토닥였어요. 아빠, 울지 마. 나 안 아파. 아빠, 다 나았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빠를 아이는 그렇게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미워할 법도 한데 원망 한 조각 없이요.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 누구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편 그날 오전 회장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미정을 불러 앉혔어요. 밤새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듯 미정의 얼굴은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차갑고 매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냉정하게 생각해요. 저 모자를 호적에 드리는 순간 회사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내가 한 일도 다 이 집안 재산을 지키려고. 강미정, 재호가 아내의 말을 잘랐습니다. 8년 전 사망신고, 당신이 했더군. 미정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죠. 오랜 세월 위기를 넘겨온 사람 특유의 빠른 태세 전환이었습니다. 오해예요. 다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근본도 없는 애가 윤 씨 집안에 들어오는 게 말이 돼요? 저 여자가 무슨 수작을 부려서 당신을 홀린 건지. 8년 전 일은 그렇다 치자. 재호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이번엔 뭐냐? 사람을 풀어서 저 가게까지 찾아낸 건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와 또 입을 막으려 든 거 아니야. 미정의 낯빛이 변했어요. 흥신소까지 동원해 서아를 다시 찾아내려던 그 일을 남편이 이미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8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여자는 사람 하나를 끝까지 지워 없애려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보, 지금 저 여자 말만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재호가 책상 위에 접힌 종이를 꺼내 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친자 확률 99.99%. 저 아이는 윤태민의 아들이고 내 손주야. 이게 종이 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다. 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평생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죽은 자로 만들어 온 그 여자가 이번엔 종이 한 장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재호가 그 위에 서류 한 묶음을 더 밀었습니다. 변호사 불렀어. 이혼 서류, 그리고 사문서 위조와 무고에 대한 고소장이다. 미정의 인매가 굳었어요. 나를 고소하겠다고? 30년을 같이 산 부인을? 30년. 재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내가 당신을 부인으로 본 적이 있었나? 당신이 나를 남편으로 본 적이 있었나? 우리는 그냥 같은 금고를 지키는 두 사람이었지. 여보, 무슨 그런. 미정이 발끈하려 했지만 재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당신도 이 집안에 처음 들어왔을 땐 근본 없다는 소리 들으며 문턱에서 멸시당하던 사람이었어. 그 멸시 이 악물고 견뎌낸 거 나도 똑똑히 봤지. 재호가 아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끝내 당신을 밀어내던 그 문이 되기로 한 거야. 똑같이 근본 없다는 말로 똑같이 사람을 문 밖으로 내쫓는. 미정의 매끈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금이 갔어요. 꽁꽁 묻어둔 그 자리를 3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정확히 짚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도 잠시 미정은 입을 꾹 다문 채 끝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것도 무너지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 곳곳에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고향 맛의 간판들이 붉게 박혀 있었어요. 법이 당신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법이 정할 거야. 나는 더는 당신을 위해 눈 감지 않아. 재호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가줘. 이 방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미정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또각또각 멀어지는 구두 소리가 회장실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평생 종이와 돈으로 사람을 쥐락펴락해온 여자의 퇴장은 의외로 그렇게 조용했어요. 태민에게는 다른 종류의 처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 복도. 아들의 병실을 나선 재호 앞에 태민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냐? 재호가 아들을 똑바로 보자 태민은 아버지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 회피가 첫마디 대답보다 분명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알아서 정리하신 줄로만. 저도 그땐 어렸고 사업 막 시작할 때라 정신이 없었고. 내 자식이다.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 죽을 고비를 넘긴 저 아이가 내 핏줄이야. 너는 내 자식이 태어난 것도 길바닥으로 내쳐진 것도 8년을 그렇게 산 것도 전부 알면서 눈 감았다는 거 아니냐? 태민은 변명조차 내놓지 못했고 재호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태민이 봉투를 열어보니 그건 어느 지방 지점의 발령장이었어요. 본사 임원 자리에서 직원 3자리 시골 점포의 말단으로 내려보낸다는 종이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라. 재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사람이 우선인지 숫자가 우선인지 내 발로 그 바닥을 밟으면서 깨달아. 거기서 내가 깔아뭉갰을지도 모를 작은 가게들, 그 주인들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그게 안 되면 너는 영영 저 아이 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다. 태민은 발령장을 두 손에 쥔 채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항의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걸 태민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며칠 사이 국밥집에는 이장이 먼저 다녀갔습니다. 서아야, 그 신고 말이다. 구청에 다시 알아봤더니 마트 쪽에서 지들이 먼저 취하했다더라. 그 금방 할인 판촉도 싹 걷어들였고 내가 손 쓸 것도 없이 끝나 있었어. 세상에 그 큰 회사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장은 제 일처럼 신기해하며 돌아갔지만
서아는 행주를 쥔 채 그 자리에 붙박여 있었습니다. 마트 쪽에서 먼저 그 마트가 누구 것인지 서아는 이제 알고 있었죠. 병원 복도에서 너를 목 졸라온 게 나라고. 고개를 떨구던 그 노인이 사실은 그 고백보다도 먼저 아무 말도 없이 그 손을 거두고 있었던 겁니다. 끊겼던 손님이 돌아온 것도 하늘이 도운 게 아니었어요. 매일 와서 하준이 받아쓰기를 봐주고 까진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던 그 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가게를 떠받치고 있었어요. 서아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재호는 다시 시장 골목의 그 국밥집을 찾았어요. 이번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아버지로서였습니다. 가게 안 태어난 하준이가 평상에 앉아 다리를 까딱이고 있었어요. 서아는 솥 앞에서 국밥을 말고 있었고요. 재호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하준이가 반갑게 달려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재호는 달려든 하준이를 받아 안았어요. 품에 안긴 아이가 재호의 목에 매달린 채 아무렇지 않게 제잘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맨날 오니까 꼭 진짜 우리 할아버지 같아요. 재호의 팔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평상에 내려앉히고 그 앞에 한쪽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하준아. 재호가 아이의 두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맞다. 내가 내 진짜 할아버지야. 하준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요? 그럼 진짜다. 아이는 잠깐 숨을 멈추더니 재호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이제 진짜 할아버지 있다. 숨겨서 미안하다는 말도 몰라봐서 미안했다는 말도 필요 없었어요. 8해를 통째로 건너뛴 할아버지와 손자는 그렇게 서로를 안는 것으로 첫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솥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아의 손이 국자를 쥔 채 멈춰 있었어요. 이윽고 재호가 하준이를 안은 채 몸을 일으켜 서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 못난 시애비가 이제라도 갚을 수 있게 해다오. 서아가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라 서아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어요. 8년 동안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던 그 말이 가슴 깊은 곳 어딘가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런 며느리 앞에서 며칠 전 서아가 모텔 문 앞에서 자기에게 그랬듯이 한쪽 무릎을 굽혔어요. 아니, 8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강미정이 내려다보며 모욕했던 그 자리를 대신 갚으려는 듯 늙은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 고개를 숙인 거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손주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알아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고, 아버님이 거두신 거. 끊겼던 손님들이 돌아온 것도요. 이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무릎을 굽힌 재호의 어깨가 흠칫 굳었습니다. 끝내 입을 다물려던 일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죄만 고하시더니 갚은 얘기는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재호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목 조르던 손으로 도로 떠받친 게 갚음이 되겠느냐. 그건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한 거다. 그러고는 재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울퉁불퉁 서툴게 접힌 빛바랜 분홍색 종이꽃이었어요. 하준이가 처음 만났던 날 접어준 그 꽃을 재호는 그날 이후로 줄곧 가슴팍에 넣고 다녔던 겁니다. 수조원을 주무르던 노인이 8살짜리의 종이꽃 한 송이를 무슨 부적처럼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 꽃이 이 늙은이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재호가 그 꽃을 들여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8년 동안 누구 앞에서도 꺼낸 적 없던 이야기가 잠긴 목소리로 이어졌어요. 그 돈 받고 싶지 않았어요. 서아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2천만 원 그거 받는 순간 제가 정말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알았으니까요. 근데 품에 갓 태어난 게 있었어요. 분유값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날부터 8년을 그 돈 받은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살았어요. 서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준이 하나는 어떻게든 지켰다고 믿었는데 그게 지킨 게 맞는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재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어깨를 지켜보았어요. 8년의 침묵을 처음으로 제 입으로 풀어내는 그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말고는 이 늙은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가게 안에 잠시 따뜻한 침묵이 내려앉아 천장에 낡은 선풍기가 느리게 돌고 솥에서는 사골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재호가 지긋지긋해하며 등졌던 바로 그 냄새가 이제는 그를 다시 집으로 데려온 냄새가 되어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의 가을, 아침 햇살이 드는 시장 골목. 노란 가방을 맨 하준이가 운동화 끈을 야무지게 묶고 가게 문을 나섰어요. 윤하준. 이제는 종이 위에서도 멀쩡히 살아있는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사망신고는 말소되었고 8회 만에 늦은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졌어요. 학교에 가는 첫날이었습니다. 언젠가 유리문 안쪽에 이마를 붙이고 또래들의 등굣길을 바라보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그 무리 속에 섞여 걷고 있었어요. 앞서가던 한 아이가 뒤를 돌아 손을 흔들자 하준이도 이번엔 망설임 없이 손을 마주 흔들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그 뒷모습을 배웅하던 서아의 눈가가 또 한 번 촉촉해졌어요. 그 사이 미정에게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0년을 지키던 그 안방에서 그녀는 끝내 제 발로 걸어 나가야 했어요. 태미는 여전히 그 지방의 작은 점포에서 바닥을 배우는 중입니다. 다만 주말이면 제 월급으로 산 새 운동화 한 켤레를 들고 아들을 보러 온다고 하죠. 며칠 뒤 재호가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서아가 김이 오르는 뚝배기 하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아버님, 식기 전에 드세요. 재호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맛이 났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 같은 국밥을 먹고도 뜨겁다는 것밖에 느끼지 못했던 그 혀끝에 이제야 맛이 돌아온 거예요. 40년 전 등지고 떠났던 고향의 맛이 한참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 며느리의 손끝에서 그에게 닿은 거였습니다. 재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그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한 술 한 술 국밥을 떠넣었습니다. 맛있다. 나직이 말했죠. 이게 진짜 고향의 맛이구나.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학교를 마친 하준이가 가게 문을 드르륵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동전이 제법 묵직하게 차오른 그 비밀 저금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돈 다 모았어요. 엄마 생일에 국밥 사줄 거예요. 그래, 어느 식당에서 사줄 건데? 여기요. 우리 가게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서아가 솥 앞에서 웃음 섞인 숨을 삼켰고 재호의 입에서는 평생 낼 줄 모르던 웃음소리가 처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선풍기는 느리게 돌고 솥에서는 오늘도 사골이 끓었습니다. 한때 죽은 사람으로 숨어 살던 모자와 평생 고향을 등지고 살던 노인이 이제 한 가게 안에서 같은 국밥을 나누는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비로소 서로를 가졌기 때문에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높은 곳까지 데려다 주지만 정작 가장 귀한 것은 늘 낮고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을 등졌던 고향의 맛이 결국 한 사람의 손끝에서 돌아왔듯 늦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돌아가기에 가장 이른 순간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래 미뤄둔 얼굴 하나가 자꾸 떠올라 몇 번이고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 이 한 편이 선생님들께는 어떤 시간으로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미뤄둔 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얼굴을 오랜만에 떠올려 보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밤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